세상의 모든 지식, 오늘만 요일을 옮겨서 IT 이슈를 살펴보는 IT 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의 연중 최대 컨퍼런스 GTC 2025가 개막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GTC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행사가 2009년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냥 기술자들이 모이는 기술 컨퍼런스였기 때문인데요. 이 GTC의 G가 그 엔비디아가 최근에 우리가 생각하면 GPU라는 거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 그래픽카드 GPU의 약자 이제 그 앞에 있는 G인데요. 원래는 이 행사 자체가 엔비디아의 어떤 기술을 설명하는 이제 기술자 행사로 시작이 됐어요. 2009년에. 네. 그리고 이제 뭐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산호세, 뭐 우리 요즘에 이제 우리가 세노제이라고 하죠. 여기서 진행이 되는데 원래 처음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엔비디아가 주목을 안 받다 보니까 그냥 기술 전문가들만 모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2016년에 알파고가 등장하고 그리고 전후부터 해서 우리가 AI 하면은 이 엔비디아를 조금씩 떠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AI 쪽에 유명한 일반인들도 알만한 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 뭐 생성형 AI 등장하면서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엔비디아 주가 어떻게 될까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GTC가 예전보다 계속 뜨거운 관심을 얻게 돼서 작년 GTC는 이 AI와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AI 분야의 우드스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우드스탁 아시는 분들 음악 페스티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락 콘서트, 락 페스티벌이 아주 혁신적인 페스티벌이라서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이 그 GTC를 우드스탁이라고 표현했는데 올해는 그 젠슨 왕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야, 이제는 우리 GTC는 AI계의 슈퍼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 사람들 투자자 누구든 이제 관심 있게 된 쇼가 이 쇼고요. 실제로 이번에 참석자가 원래는 현장에서 2018년에는 한 8,000명 정도 참여하는 행사였거든요. 근데 2025년에 현장에만 25,000명이 지금 모였고 온라인으로 등록해서 본 사람들, 이 사람들만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이 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고 뭐 CES 같은 이러한 이제 기술 쇼만큼이나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일에 개막해서 21일까지 진행되니까 지금 네. 한참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바로 오늘 새벽에 CEO인 젠슨 황의 기조 연설이 있었다고요? 네, 이번 주에만 어쩌다 보니까 하루 날짜를 옮겼는데 이거 하려고 옮긴 것 같아요.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네. 새벽 3시에 계속적으로 네. 이제 기조 연설을 하셨는데 네. 일단 이 그 젠슨 왕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IT계 CEO랑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 자체가 엄청 찐 기술자예요. 그래서 보통 발표를 하면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을 하는데 이번엔 2시간 반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나서 막 기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제 아이러니한 게 할 때 뭔가 프롬프트나 앞에 보통 이런 큰 행사하면 앞에다가 이렇게 대본 같은 거 띄워놓잖아요. 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들으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공학 기술 용어 막 쏟아내고 하고 싶은 얘기 막 하고 어떨 땐 지난번에 했던 얘기도 하고 막 자기가 이제 어떨 때는 막 애드립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렵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 안에서 핵심적인 얘기는 다 나오기 때문에 AI 하는 사람들이면 아무래도 이쪽 젠슨 왕의 발언을 계속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난 1월에 CES 때 이 AI의 개념에 대해서 또 젠슨 왕이 엄청나게 잘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 개념과 관련된 확장 얘기를 했는데 이번 발표의 최대 포인트는 에이전트 AI 그리고 물리적 AI라는 이 두 개의 키워드를 중점을 두고요. 엔비디아의 기술 혁신이나 로드맵을 이제 상세히 다루면서 다양한 이제 주요 발표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와, 이제는 AI를 넘어서서 에이전트 AI, 물리적 AI 이제 세분화되기 시작했다는 네.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난 CES 1월 때도 이 AI의 발전사를 크게 4단계로 이제 이 젠슨 왕이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딥러닝, 그러니까 알파고 때 나오던 걸 이른바 인지하는 AI, 그래서 퍼셉션 AI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진을 이제 AI가 봤을 때 햄버거가 있다. 그럼 이게 햄버거야라고 인지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인지하는 퍼셉션 AI고 우리가 최근에 챗GPT 같은 걸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생성형 AI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비유를 하면
햄버거를 그려줘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맛있는 햄버거를 그려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챗GPT나 그림 그리는 AI가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많이 봤죠.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겁니다. 에이전틱 AI, 에이전트 AI는요, 그냥 어떠한 거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해줘 그럼 글만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액션을 하는 거예요. 실행을 하는 겁니다. 실행. 그럼 이것도 비유를 하면 햄버거 그려줘가 아니라 나 배고픈데? 이러면 AI가 알아서 그러면 제가 주문을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주문 사이트 들어가서 주문하고 오. 배송해주고 막 이런 것까지 해주는 게 에이전틱 AI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을 스스로 추론을 해요. 그 다음에 행동 계획을 세워요. 그 다음에 계획을 하고 실행하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이런 AI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검색도 하고 정보도 학습을 한 다음에 지식을 바탕으로 작업까지 하는 이런 것들을 에이전틱 AI라고 하고요. 물리적 AI는 뭐냐면 물리, 피지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AI가 실체, 껍데기가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로봇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햄버거 배달을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배고파 이랬는데 햄버거가 주문까지 오는 게 에이전트 AI인데 알고 봤더니 그 햄버거 요리사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이제 패티를 굽고 있다. 라고 하면 그게 이제 피지컬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4단계로의 진화가 있는데 지금 참 이제 AI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헷갈리는 이유가 이게 단계별로 진화되는 게 아니라 생성형 AI는 생성형 AI대로 진화하고 있고 에이전트 AI는 에이전트 AI대로 진화하고 있고 또 이 로봇 같은 피지컬 AI는 피지컬 AI로 진화하고 있어서 이게 단계별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같이 막 기술이 빨리 진화되고 있거든요. 그 모든 기술의 핵심에 이제 엔비디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젠슨 왕이 하고 싶었던 거였죠. 네, 문제 해결 방법을 추론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네. 이제 5월에 홍콩 여행을 가볼까 하는데 네.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네. 6살, 4살 아이와 홍콩 5박 6일 계획 세워줘 네. 했는데 좀 뭐 조금 그렇게 믿을만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죠? 참고할 만을 하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추론은 어떻게 할까요? 네,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앵커스 네. 집어주셨는데 MC께서 그 기존에 있는 챗GPT는 물어보면 거의 답변을 바로 하잖아요. 네. 얘는 추론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기존 방식은. 근데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추론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오. 추론을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가 바로 답변을 안 하고 생각을 몇 가지 단계별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챗GPT에서 O1이라든지 딥시크라고 우리가 중국에서 한창 이슈가 됐었던 딥시크 R1이라고 불리는 이런 추론 모델들이 있거든요. 이 추론 모델들은 뭐냐면 AI가 예를 들면 여행을 해줘. 그러니까 여행 계획을 짜줘. 그러면 그걸 그냥 바로 인터넷에 찾는 게 아니라 여행 계획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살, 6살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5살이 맞으려면 어떤 식의 여행이 좋을까? 5살은 안전해야지. 이런 것들 이제 본인이 단계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을 어떻게 할까? 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뭐 예를 들면 홍콩 여행이라고 하면 홍콩 여행은 뭐 여러 사이트가 있지만 제일 싼 사이트가 뭐 익스피디아가 있을 것 같아. 그럼 익스피디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홍콩 여행을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한다고 해서 혹시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에 대한 패키지가 없나? 이런 거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식의 행동들을 다 하는 것들이 추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2 더하기 2는 4라고 하는 걸 그냥 얘한테 물어보면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복잡한 수식을 주면 답이 틀릴 때가 있어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바로 대답을 하니까. 근데 요즘 추론을 하는 건 이게 맞나 확인을 해볼까? 라면서 검산을 하거나 예를 들면 2 더하기 2 4를 준 다음에 이걸 4 빼기 2로 하면 2 맞네? 라고 하면서 이거 맞아요 라고 한 번 더 검증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론 과정을 통해서 AI가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더 많은 계산 능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하려면 AI 뭔가 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게 이번 GTC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최근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챗GPT가 이런 그 추론을 하는 모델을 쓰면 답변을 빵 하고 바로 안 주고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갈수록 길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AI한테 더 복잡한 걸 이제 네. 요구하기 시작을 하죠. 제일 대표적으로 이번 되게 재미있게 예시가 나온 게 뭐냐면 결혼식 좌석 배치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결혼 피로 현장에 7명이서 탁자에 앉아야 돼요. 근데 부모님, 처가 식구들이 서로 옆에 앉으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규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내가 내 왼쪽에 앉을 때 사진이 더 잘 나온다고 주장을 하는데 나는 거기에 또 가장 친한 친구 옆에 앉아야 돼요. 그리고 또 원탁에 그럼 우리를 어떻게 앉아야 되는데 또 거기에 만약에 미국이니까 목사님을 초대해서 앉는다면 어떤 식으로 앉아야 될까요? 이런 식의 질문을 주는 거예요. 어렵죠. 그런데 기존의 챗GPT는 그냥 답변을 바로 합니다.
근데 답변 보면 틀려 있어요. 그죠? 아. 그런데 이렇게 하면 계산은 덜해요. 그래서 토큰 값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실제로 챗GPT한테 계산을 해봤더니 이거 한 번 하는데 439개 정도의 이 토큰 리소스를 썼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추론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는 그런 것들을 해봤더니 이 데이터의 양이 439개를 쓰는 게 한 9,000개 정도의 토큰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20배 정도의 컴퓨터의 연산량을 쓴 거예요. 그랬는데 20배 정도 썼더니 답은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빠르고 제대로 안 된 답변 받을래? 아니면 조금 더 AI가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답변을 받을래? 근데 답변 받으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20배 느리게 답변을 받거나 아니면 이 그래픽 카드를 20배 정도 더 많이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에서 주장하는 건 야 봐라 뭐 추론으로 가고 생각으로 간다고 우리 GPU가 조금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사용자들을 편하게 하려면 속도를 빨리 해야 되니까 우리 GPU 더 많이 사야 돼. 라고 하는 게 이번 이 그 젠슨왕의 이 에이전트를 강조했었던 이유다. 이렇게 좀 맥락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덕진 소장님의 이야기에 빠져들면서 네. 당연히 좋은 칩, 더 빠른 칩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생각이 드는데 네. 벤슨왕이 그게 바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네요. 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맥락에 최근에 중국의 딥시크라든지 이런 네. 모델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경량화 모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 AI의 뇌를 똑똑하게 하는 걸 최적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뇌가 똑똑해지는 게 최적화된다는 건 이제 예전보다 조금 그러니까 적은 데이터로도 AI가 똑똑해지는 거니까 반대로 말하면 공부할 때 쓰는 GPU의 양이 적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계속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에서 주장하는 건 그래 공부하는 건 적어질 수 있어. 근데 답변을 낼 때 이 AI가 공부한 걸 갖고 답변을 하는 과정도 생각보다 예전엔 단순했는데 사람들이 복잡한 걸 요구하고 정말로 알아서 하길 원하면 이쪽이 커질 거야 시장이. 그러니까 이쪽 시장에서 여전히 GPU가 필요해라고 하는 주장을 이번에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론 모델에서 기존에 있었던 블랙웰, 그러니까 기존 모델보다 이제 블랙웰이라고 지금 최근에 많이 팔고 있는 GPU가 있거든요. 네. 블랙웰 울트라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기존보다 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40배 정도 빠르다. 이렇게 지금 발언을 했던 이유가 결국엔 최신 칩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걸 시장에 얘기하고 싶었던 이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하반기에는 또 블랙웰 울트라가 출시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블랙웰 울트라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엔비디아가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속 칩을 업그레이드 시킬 건지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은 메이저 업데이트하고 1년에 한 번씩은 울트라 붙어가지고 조금 더 좋은 마치 이제 스마트폰도 보면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 뭐 아이폰 뭐 16 그다음에 16 뭐 S 뭐 이런 식으로 붙잖아요. 그런 형태로 진화하겠다는 그림을 보여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5년 동안 앞으로 더 추론칩 많이 만들 거고 그만큼 AI는 똑똑해질 거고 그러니까 우리 거 계속 필요해라고 이제 주장했던 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미영님께서 역시 김덕진 소장님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칩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실제로 이번에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또 추론하는 모델을 내놓기도 했다는데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하면 우리가 이런 하드웨어만 하는 회사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의 GPU 위에 챗GPT 같은 게 돌아가고 뭐 딥시크 같은 게 돌아가는데 엔비디아가 아예 이번에 딥시크 비슷한 AI 엔진을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근데 처음부터 만든 건 아니고 페이스북에서 라마라고 하는 오픈 소스가 있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게 하는. 네.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 생각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는 엔진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엔비디아 칩 쓰는 사람들이 무료로 요런 엔진 만들어진 오픈 소스 엔진을 갖고 회사에 적용을 시키면 챗GPT 같은 데는 돈을 안 내도 되겠죠. 이제 그 그림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드웨어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AI 모델도 만들고 있고 그거를 또 조그만 모델에 쓸 수 있는 소형 경량화되어 있는 집 컴퓨터도 만들고 노트북에 들어가는 것도 만드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거야라고 하는 일종의 그림도 이제 욕심을 내서 보여줬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거대한 서버와 AI 모델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실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개인보다는 기업용 시장이 좀 집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은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할 수 있는데 기업은 시간을 줄여주면 돈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적용되고 있는 것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뭐 엑센추어나 딜로이트 같은 이런 컨설팅 회사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혹은 이제 ESPN 같은 스포츠 회사들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번역하는 것들, 뭐 다국어 조사를 한다거나 분석 업무를 할 때 이럴 때 이제 도입이 되는 부분. 선수들 이름 하나씩 하고 막 이랬었었는데. 그렇죠. 그런 거 할 때 이제 자동으로 네. 얘한테 시키는
시키면 다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카드사에서 소비자 간의 분쟁, 그러니까 소비자랑 뭐 이제 뭐 카드사 간의 분쟁이 생겼어요. 그럼 그거를 자동으로 이제 챗봇과 함께 해결해주는 이런 형태라든지 병원의 환자 관리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자동화되어 있는 영역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사실 엄청난 발표처럼 뭐 저한테는 느껴지는데 시장의 반응은 어땠는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좀 미지근했습니다. 오. 엔비디아 주가가 3.4% 하락으로 이제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보면 솔직히 말하면 되게 재밌고 놀랍긴 한데 이게 CES 1월에 발표한 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 정도이지 뭔가 완전히 천지개벽할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1월에 얘기한 로드맵에 대한 구체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더 깜짝 놀라는 걸 원했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약간 실망하지 않았나. 근데 분명한 거는 구체화되면서 가이드라인대로는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림은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일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